카이포로도시스, 플랫백, 스웨이백, 밀리터리 이렇게만 분류를 한다기보다 척추의 굴곡으로 표현을 해요. 흉추의 이 동그란 커브를 그래서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흉추의 동그란 커브가 없어진 거. 자, 없어진 체형을 우리가 이렇게 플랫백과 반갑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비나입니다. 오늘은 체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비나토미 시간 전부 다 나가고 나중에 체형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할 생각이었는데 제 체형 수업을 못 들으신 교육생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체형편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체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요것은 제가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장 흔한 패턴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 네 가지 체형들만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하지만 네 가지의 보통 사람들이 체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냥 요거를 달달달 외우기만 하시면 사실 분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플랫백 체형인데 좀 스웨이백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 네 가지 체형의 분류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하나에 얽매이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면 본인이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 벽에. 이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니었을 때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와요. 분명히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지? 물론 그런 혼란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긴 하지만 그 체형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딱딱 가둬두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처럼 이렇게 카이폴로도시스 체형, 플랫백 체형, 스웨이백 체형 이렇게 외우기만 해서는 그 체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실은 응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복근이 약한 체형인데 왜 이렇게 복근 운동을 잘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끼워 맞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체형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또 하나가 우리 사람은 이 사람을 그냥 딱 실제로 대면을 해서는 크게 이 사람의 체형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이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맞닥뜨려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형의 큰 그림을 보는 거는 체형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는 걸 좀 추천드려요. 하지만 거기에서 또 이렇다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는 게 큰 그림은 체형 사진으로 봤지만 이 사람이 운동을 하는 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체형이 어떤 체형이다. 플랫백 체형이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걸 보니까 스웨이백처럼 운동을 한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스웨이백으로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운동을 그렇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의 강한 근육과 약한 근육들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스웨이백처럼 운동을 한다는 건 스웨이백의 체형에 강한 근육, 약한 근육을 갖고 있다는 건데 아무리 보기에 플랫백이라고 해도 플랫백 체형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운동을 스웨이백처럼 한다는 건 이미 근육이 강한 근육으로 돼 있고 약한 근육은 어떤 근육이라고 체제가 잡혀 있는 건데 단순히 플랫백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입을 시켜버리시면 결국 이 사람은 좋아지는 부분이 약하겠죠. 눈으로 봐서의 체형에만 얽매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근육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찍기 위해서 어떻게 포지션을 딱딱딱 잡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몸을 쓰는 거, 평상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포지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PT 같은 경우는 회원과의 커넥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회원이 어떤 체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퀀스를 이렇게 딱딱딱 짜서 이렇게 운동시켜드리고 끝이 아니고 이분이 운동을 할 때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 쓰는 걸 지켜보는 것, 이렇게 쓴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약하지 않네? 다시 한번 아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형 공부는 처음에 딱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아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저도 아마 한 3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 또 다시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당연히 이제 패스하시는 게 아마 정신 건강에도 이로우실 거예요. 저기 뭘 틀렸나 하고 지켜보시면 본인한테 더 해로우세요. 자, 부정적인 거는 날려보내시고 또 공부를 하신 분들도 저게 무조건 100% 옳다. 와, 그 비나 토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 절대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내 스스로 벽에 갇히기 쉽기 때문에 단지 조금씩 참고를 하시면서 본인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더 많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체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바른 체형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바른 체형을 보시는 거는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뒤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긴 힘들어요. 위에서 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동의 세 가지 면,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세지털 플랜 그리고 코로날 플랜, 호리젠틀 플랜이 있죠. 그 세 가지 면에서의 틀어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지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옆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귀, 그리고 어깨, 그리고 허벅지 대전자, 무릎의 옆면, 그게 외측 복숭아뼈까지 지나는 라인을 같은 라인에 일자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날 플랜 우리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깨의 높이가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지, 가슴이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한쪽이 더 올라가거나 한쪽이 더 내려가거나 하진 않았는지, 뭐 팔의 모양, 팔 옆에 공간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몸이 이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팔을 실제로 더 벌리고 있는 건지 요런 근데 실제로 팔을 벌리고 있진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중력이 계속 팔을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가 틀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뭐 골반의 높낮이라든가 그리고 무릎이 한쪽으로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호리젠틀 플랜은 보기 힘들어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날 플랜과 사지탈 플랜을 보고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릎이 정면에서 봤는데 안쪽으로 말려 보인다. 이러면 허벅지가 안으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회전이 된 거. 안으로 바깥으로 몸이 돌아가거나 비틀어지거나 로테이션 된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고 유추를 해서 찾아내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진으로만 봤을 때 이래도 다시 실제로 쪽지를 해보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을 본다면 내가 실제로 운동하는 거 봐야 되고요. 또 쪽지하는 거 다시 한번 해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런 거를 유추를 해내시면 체형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가 운동을 할 때 자꾸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힘은 항상 근육과 인대는 학습된 대로만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힘을 바르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체형이 틀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강한 놈과 약한 놈의 차이가 운동하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자꾸 신경 쓰면서 힘을 바르게 똑같이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뉴트럴, 중립 상태로 운동을 하려고 하셔야 불균형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많이 가는 것만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힘을 많이 쓰는 거에만 집중하시게 되면 몸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가장 흔한 예로
우리 앞뒤로 다리 찢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쪽이 더 잘 되니까 이쪽만 계속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안 되는 쪽은 쉽사리 포기를 해버리세요. 그러면 잘 되는 쪽은 더 많이 해놓고 안 되는 쪽은 쉽사리 포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잘 되는 쪽을 더 많이 안 시켜요. 안 되는 쪽에 더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힘이 그렇잖아요. 나는 더 잘 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되는 애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애는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힘을 쓰실 때 자꾸 안 되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힘이 약한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균형을 잡는 거. 그거를 자꾸 인지하시는 게 좋으세요. 동작의 끝은 더 많이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힘을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게 운동을 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오늘 이 동작을 완성하고 오늘 뭐 몇 킬로를 더 들고 오늘 더 센 스프링을 잡아당기고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 몸을 바로잡는 거를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체형이라는 건 단 하루 아침에 바로잡지 못해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을 많이 보시면 뭐 며칠 만에 뭐 어떻게 뭐 몇 주 만에 어떻게 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몇 주 만에 다이어트도 똑같고요. 우리 몸은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거예요. 대신에 살을 찌는 것도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들은 다이어트 살 빼는 게 힘드니까 다이어트에만 초점이 돼 있지만 사실 살 찌는 걸 원하시는 분은 살 찌는 것도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것처럼 몸은 그냥 계속 자꾸 이 자리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왜 살쪘어? 단 뭐, 요요 현상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요요 현상이 아니고 그냥 3개월 안에 팡 찐 살은 다시 3개월 안에 금방 빼기 쉬워요. 그런데 나는 3년 동안 살을 찌워놓고 그걸 3개월 안에 빼려고 하면 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체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20여 년, 30여 년, 40여 년을 예를 들면 오다리로 살았어요.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게 오다리이기 때문에 오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 오다리로 살았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내가 고쳐달라고 오셨어요. 자, 회원님이 오셨어요. 네, 제가 3주 만에 고쳐드리겠습니다. 3주 만에 30년은 40년은 산 다리가 고쳐질까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겠죠. 3주 만에 고쳐지겠죠. 계속 3주 동안 열심히 집중하면 고쳐지겠죠. 하지만 내가 그거를 그 운동 시간 동안만 다리를 그렇게 쓰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계속 쓴다면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돌아와요. 그것처럼 다이어트도 우리가 식단만 딱 끝이 아니죠. 그 식단을 유지하는 하루 왼종일을 신경 써야 되듯이 체형을 교정하기 위해선 시간도 사실 오래 걸리시고요. 저는 그래요. 여기 와서 1시간 운동한다고 체형 바뀌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알려드린 거를 계속 일상생활에 대입을 하셔야 되고 내가 자꾸 바로 잡으려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같은 이치로 나는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어떻게 바꾸겠다, 고치고자 하신다면 그 바른 자세를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셔야 돼요. 뭐 3주 만에 6주 만에 만든 몸은 3주 만에 6주 만에 다시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바른 체형을 잡으려고 하신다면 그 또한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동안 안 되면 나는 재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금방 포기하고 마시거든요. 근데 좀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건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체형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분류가 있다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체형들을 척추의 굴곡으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척추는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경추는 약간 전만을 우리 로도시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만이 로도틱한 커브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만, 로도틱한 커브를 갖고 있는 건 경추와 우리 허리라고 불리는 요추가 되겠죠. 그리고 뒤로 후만의 커브는 흉추와 그리고 세크룸 밑에 천골 부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천골의 커브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기 힘드니까 또한 흉추의 커브 같은 경우도 태어날 때 우리 동그랗게 말아져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커브는 사실은 거의 우리가 1차적인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면서 갖고 있는 커브. 근데 흉추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동그란 커브를 우리가 자꾸 가슴을 이렇게 피면서 어릴 때 바로 앉아 이러면
보통은 다 가슴을 이렇게 피면서 바로 앉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바로 앉는 거를 가슴을 피면서 바로 앉는 걸 바로 앉는다고 생각하시기 쉬워요. 그래서 내 흉추의 커브를 자꾸 없애는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 팔에 힘을 쓸 때도 똑같이 대입이 되세요.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흉추의 이 동그란 커브를 그래서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흉추의 동그란 커브가 없어진 거. 자, 없어진 체형을 우리가 이렇게 플랫백과 그리고 밀리터리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백과 밀리터리는 흉추의 커브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 흉추의 커브가 없어서 일자등이니까 플랫백이고 일자등이니까 밀리터리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힘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자꾸만 가슴을 이렇게 피면서 흉추를 일자 흉추로 만들면서 힘을 쓰세요. 자, 팔에 힘을 쓰실 때 예를 들면, 자, 팔을 우리 뒤로 이렇게 미는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는 동작을 할 때 그냥 내가 흉추의 커브를 유지해 놓고 날개뼈를 제자리에 딱 고정시켜 놓고 팔만 뒤로 보내시는 게 아니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팔을 뒤로 보내서 등을 쪼아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흉추에는 원래 약간 카이포틱한 커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요 두 체형들은 점점 카이포틱한 커브를 없애버려요. 자, 카이포틱한 커브가 없어지면 흔히 얘기하는 흉추가 점점 더 일자로 펴지겠죠. 그런데 흉추 바로 위에 경추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경추는 로도틱한 커브를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밑에 놈이 자꾸만 펴져요. 밑에 놈이 자꾸만 펴서 올라오면 위에 있는 애는 자기 커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척추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도 같이 펴져요. 위에도 같이 펴져서 보통은 밀리터리나 플랫백은 일자목을 갖기 쉬운 체형이 돼요. 그리고 원래 이 경추는 흉추가 펴지면 펴질수록 같이 펴지는 성질이 있고요. 흉추가 동그랗게 말리면 말릴수록 경추의 커브도 같이 심해져서 거북목 체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나눠지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밀리터리 그리고 플랫백 같은 체형은 거의 경추도 일자화, 일자목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자목은 됐지만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턱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셔서 보기에는 거북목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흉추의 커브가 자꾸 펴지면 경추의 커브도 같이 펴질 수밖에 없다는 거. 특히나 밀리터리 체형 같은 경우는 가슴을 밀어 올리는 힘을 많이 쓰고 어깨나 목의 긴장이 항상 많이 되어 있으신 체형이기 때문에 일자목이 더 심하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흉추의 커브, 카이포틱한 커브가 더 많이 심해진 케이스. 많이 흉추가 뒤로 나와서 일명 구분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바로 카이포시스, 로도시스와 스웨이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체형 같은 경우는 흉추의 커브가 더 많이 굽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 경추의 커브도 더 많이 굽어져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거북목 체형이 되시는 거예요. 경추의 커브가 많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거북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북목인지 일자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본인의 흉추의 커브를 봐보세요. 내가 가슴을 자꾸 이렇게 피면서 등을 피면서 다니는 커브인가? 내 등이 평평한가? 근데 원래 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아시아인들은 이 서양인들처럼 흉추의 커브가 그렇게 막 굉장히 심하게 도드라지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딱 누가 보기에도 와 흉추의 커브가 심하다 하시는 분은 사실은 카이포시스 스웨이백에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은 흉추의 커브가 그렇게 굴곡이 심하고 요추의 커브도 굴곡이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일자등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운동하시는 걸 보시면 되세요. 자꾸 운동을 하면서 가슴을 피면서 운동을 하나 내가 날개뼈를 뒤로 쪼으면서 립케이지 하각을 자꾸 벌리면서 힘을 쓰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흉추가 일자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자화
보기에는 일자 등처럼 보여도 힘을 그렇게 쓰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여성분들은 일자 흉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특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저 사람 보기에 되게 일자등인데. 그리고 일자등이 아닌 분들이 거의 없어요. 유달리 심한 흉추의 커브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카이프 로도시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 등의 커브만 가지고 육안으로 보기엔 힘들어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를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목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흉추의 상태를 체킹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 등을 피면서 가슴을 피면서 힘을 쓰거나 평상시 자세를 잡고 있고 실제로 내가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갈비뼈 밑에 끝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다던가 내 날개뼈 사이가 유달리 좁다던가 등 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잘 못 느끼신다던가 라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흉추가 일자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위에 목도 일자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자목 같은 경우는 목에 경추의 커브가 없어지고 흉추의 커브도 없어진 상태를 지금 일자 등, 일자 흉추와 일자 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랫백과 밀리터리는 일자 목이라면 스웨이백과 카이포시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등의 커브가 많은 스타일, 흉추의 카이포틱한 커브가 많아지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도 이렇게 거북목으로 경추의 커브도 많이 진행이 되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슴은 흉추의 카이포틱한 커브가 점점 없어지면서 위에 경추도 로도틱한 커브가 없어진 체형이 밀리터리와 플랫백이라고 보시면 흉추의 커브가 많아져서 등이 굽었다 라는 느낌 아니면 뭐 흉추의 가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운드 숄더라고 어깨가 이렇게 굽었다거나 하시는 체형 같은 경우는 목도 같이 거북목화 되기 쉽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그리고 스웨이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둘은 또 왜 나눠지느냐? 바로 밑에 요추에 의해서 또 나눠져요.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체형 같은 경우는 밑에 요추도 굴곡이 과하게 심해진 케이스세요. 그러니까 척추에 우리 천골은 빼고 이야기를 할게요. 천골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커브 물론 시간이 오래되면 천골의 커브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지만 당장 내가 운동으로서 막 위에 아이들을 잡지 않으면 밑에 천골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천골은 제외하고 얘기를 할게요. 자, 경추의 커브도 과굴곡, 흉추의 커브도 과굴곡, 그리고 요추의 커브도 과굴곡, 모든 척추가 다 과하게 굴곡이 되어 있는 게 이 카이포시스, 로도시스예요. 그래서 카이포시스는 후만을 얘기하는 거고 로도시스는 전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만 전만 체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카이포시스 등은 카이포시스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 하이퍼 된 거죠. 사실은 따지면. 그래서 하이퍼 카이포시스, 하이퍼 로도시스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하게 되신 케이스. 그러니까 이분들 어떻게 써요? 전체적으로 척추가 과하게 굴곡이 돼 있다면 뭔가 위로 아래로 쭉 뽑아서 길게 늘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척추의 랭스닝이라고 표현하죠. 랭스닝을 많이 해줘야 돼요. 뭔가 내가 힘을 쓰면서 막 이렇게 구부러진 느낌이 아니고 자꾸 척추를 길게 빼주는 느낌. 뭔가 항상 나를 쭉 밑에서는 아래로 위에서는 정수리가 끌어당겨서 올려주는 느낌으로 척추를 길게 뽑는 듯한 느낌으로 자꾸 운동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키도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고요. 사진을 찍은 걸 봐도 잘 지도를 했을 때는 칼브로도시스 같은 체형 또 스웨백 같은 체형은 키가 정말로 살짝 커지는 듯한 느낌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밑에 스웨백은 뭘까요? 위에는 똑같지만 요추의 커브는 카이포시스는 요추의 커브도 과하게 굴곡이 돼 있다면 스웨백은 요추의 커브는 오히려 커브의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스웨이백 체형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왜 많이 보실 수 있냐면 관절에 굉장히 많이 기대 놓은 체형이에요. 우리 몸은 효율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엉덩이 근육 같은 경우에 엉덩이 근육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엉덩이 근육을 안 써서 점점점 안 쓰기 시작하면 몸에서는 얘가 없어도 별 지장이 없겠네라고 생각해서 걔를 그냥 퇴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뭐 엉덩이 기억 상실증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 몸에 필요 없이 내가 잘 안 쓰는 아이들은 자꾸 몸에서는 안 써도 되는구나 놔두고 실제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할 때가 아니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 몸에 근육을 최대한 안 써서 한마디로 우리 온 집안에 불을 다 켜놓으면 할머니가 불 끄고 다니라고 막 잔소리 하시잖아요.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몸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이 다 켜져 있으면 연료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불을 다 꺼놓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몸에 불을 자꾸 다 켜놓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료가 많이 나가서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 같은 것도 늘어나고 내가 실제적으로 그 근육들을 계속 사용을 해서 몸이 퇴화가 되지 않도록 사용 안 하는구나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깨워 놓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막 불안해서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고 그 운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집중을 못하고 해야 되지만 나중에 능숙해지게 되면 뭐 운전을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몸을 그렇게 자꾸 깨워놓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아이들 쓰기 시작하면 나중엔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사실은 괜찮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인대 같은 경우에 근육을 쓰지 않고도 인대의 힘을 빌려서 더 못 가는 범위로 딱 잡아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팔꿈치 같은 경우가 팔꿈치에 물론 구조적인 영향도 있고요. 인대 때문만은 아니고요. 자, 팔꿈치를 이렇게 폈을 때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못 꺾어지게 만들어주도록 딸깍 이렇게 잠가버리죠. 그러면 내가 팔꿈치를 피는 힘을 계속 쓰지 않아도 요 팔꿈치가 더 이상 못 나가게 잠가 놓는 인대의 힘에 기대게 되면 근육을 쓰지 않고도 팔꿈치를 펴서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푸시업 같은 자세를 할 때 내가 땅을 계속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피는 힘을 쓰지 않아도 팔꿈치가 더 이상 바깥으로 꺾어지지 않는 인대에 기대게 되면 편안하진 않지만 근육의 힘을 훨씬 덜 사용하면서 같은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푸시업 같은 경우는 운동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예가 우리 서 있을 때예요. 서 있을 때 무릎을 펴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릎을 피는 근육들이 다 일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근육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명만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아이를 도와주는 여러 아이들, 주변의 아이들도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무릎을 피는 아이를 쓰자니 근육을 써야 되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일을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몸에 일을 안 시키고 싶기 때문에 무릎을 다시 한번 아까 팔꿈치처럼 무릎도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쵸? 무릎을 이렇게 펴는 인데 그냥 몸을 기대서 툭 냅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펴는 근육들을 능동적으로 막 사용하지 않아도 무릎을 펴고 서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스웨이백에 많아요. 그래서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무릎의 인대에 기대고요. 그리고 또다시 허벅지, 골반, 우리 고관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골반에 내가 수많은 인대들이 앞쪽에 있어요. 골반에 기대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 부위에 정렬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으세요. 특히나 골반 쪽에 정렬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운동에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세요. 특히 스웨이백 체형 같은 경우는 고관절을 이렇게 앞으로 밀면서 서 있기 때문에 고관절 앞쪽의 구조가 굉장히 헐렁해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특히나 고관절 앞쪽이 많이 헐거워져 있는데 고관절 앞쪽 구조를 자꾸 밀어내는 수완 같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닥에 서 있을 때처럼 앞으로 밀어내는 힘에 기대서 고관절 앞쪽을 자꾸 밀어내게 되시면 결코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스웨백 같은 경우는 아까 카이포로도시스가 굉장히 길게 늘리는 동작에 집중을 해야 됐다면 스웨백은 하체의 정렬을 맞추는데 굉장히 집중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체 강화도 많이 필요한 케이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흉추의 커브가 사라진 두 케이스에서 똑같아요. 경추의 커브도 둘 다 사라졌다면 둘의 분류는 다시 요추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밀리터리 같은 케이스는 요추의 커브가 과하게 유지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도틱한 커브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플랫백은 로도틱한 커브마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백의 척추를 그냥 모양으로 보자면 일자 척추라고 보시면 돼요. 경추도 일자, 흉추도 일자, 요추도 일자예요. 그래서 스웨백과 대략적으로 봤을 때 체형이 조금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이 사람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눠지시면 되시는 거고, 보면은 그래서 카이포로도시스와 밀리터리는 보기에 딱 구분이 쉽게 나눠져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등이 굽었냐 펴졌냐가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하지만 운동을 하는 거 보면 또 약간 비슷하게 운동을 하세요. 이 요추의 커브를 과하게 만들면서 허리 힘을 과하게 쓰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케이스가 되시는 거고, 밑에 스웨이백이나 우리 플랫백 같은 경우는 요추의 커브가 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요추의 힘을 잘 못 쓰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흉추의 커브로만 나눴을 때는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스웨이백 같은 체형은 흉추의 커브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과하게 굴곡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밀리터리나 플랫백 같은 경우는 커브가 사라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러면 요추의 커브로만 분류를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밀리터리나 카이포 로도시스 같은 경우는 요추의 커브가 과굴곡되거나 유지가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다시 또 요추의 커브로만 분류를 했을 때는 플랫백이나 스웨이백 같은 경우는 요추의 커브가 사라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눠질 수도 있겠고요. 등의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목은 자연스럽게 흉추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체형이 분리가 되시는 거예요.